2010년 7월 26일 오전 7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진압된 그곳에서 24살의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여성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새벽 4시에 어머니가 일을 하러 먼저 집을 나갔고 그 사이 누군가 침입해 이런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시신을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은 하의가 벗겨져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고 손은 묶인 채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여성의 귀금속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이 반항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찰은 수사 초기에 미모를 가진 피해자와 치정 관계에 있는 면식범이 이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어요. 면식범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불을 저질렀구나 라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살인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현장이 싹 다 그냥 불에 다 타버려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 지문,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 경찰은 그냥 대충 건 라인만 살해를 당했다라고 추정은 할 수 있었지만 범인에 대한 어떠한 단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발견된 피해 여성의 시신에서는 범인에 대한 어떠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을까? 피해 여성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녀의 사망 사인은 역시나 질식사, 그리고 숨진 여성의 몸에서 한 남성의 DNA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건데 이 DNA를 국가수나 이런 곳에서 확보해 놓은 여러 사람들의 DNA와 비교, 그 중에서 일치만 한다면 그냥 이 사건은 해결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때가 2010년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DNA 유전자 은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DNA 법이 나온 게 딱 이 해였다고 합니다. 2010년. 이제 딱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미 많은 양의 DNA가 수집돼가지고 관리되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신에서 나온 DNA와 비교를 해볼 DNA가 없는 겁니다. 경찰은 그 DNA를 가지고 피해 여성 주변의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비교했어요. 하지만 맞는 사람 없었습니다. 범인의 DNA는 확보됐지만 그닥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드는 생각이, 2010년 그 피해 여성 집 근처에 CCTV는 없었나? 그거 확인해보면 누가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확 용의자를 좁힐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또한 문제가, 범행 현장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옆에처럼 CCTV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한 곳을 고정해서 비추는 게 아닌 1분마다 이 CCTV가 내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왼쪽을 비추다가 1분이 지나면 오른쪽을 비추고 또 1분이 지나면 또 돌아가고 뱅뱅 돌아가는 CCTV. 그러니까 CCTV가 사건 현장을 4분에 한 번씩 비추는 꼴인 거예요. 만약에 CCTV가 다른 곳을 비추고 있을 때 그때 범인이 이곳을 지나갔다면 CCTV에는 범인의 모습이 안 찍히겠죠. CCTV에 피해 여성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사람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와우 게임을 즐겨했다는 소리를 듣고 컴퓨터 기록까지 다 팠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CCTV도 무용지물, DNA도 무용지물. 그렇게 수사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이 이 사건은 강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아니, 내가 강북구 수유동 이 사건 바로 옆집이나 근처에 산다고 생각했을 때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범인이 잡혔다고 해도 지역 공포감이 형성되고 무서운데, 우리 집 근처에서 젊은 여자가 죽었는데 그 범인을 못 잡았대. 그 근처 사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들, 특히나 피해자가 여성이었잖아요. 여자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 이사 가는 사람도 많아졌고, 경찰 뭐 하고 있는 거야? 얼른 범인 좀 잡아줘요. 무서워서 못 살겠네. 라는 인터넷 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2년 뒤 2012년 3월 서울 성북구 동선동의 한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었던 23살 여대생이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귀금속을 탈취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범인은 미리 준비해온 흉기와 테이프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 피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 테이프로 여성의 눈과 입을 가리고 손을 묶고 금품을 강탈한 뒤에 강간했는데요. 이 범인은 복면과 장갑까지 착용하고 성폭행 흔적을 모두 지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런데 지우지 못한 한 가지, 경찰이 이 여대생의 몸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체액 그리고 정액을 국과수에 보냈는데 딱 2년 전 강북구에서 발생했던 성폭행 방화살인 사건, 이 사건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딱 나온 겁니다. 범행 수법도 혼자 살고 있었던 여성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고 귀금속을 훔치는 방식으로 똑같은데, 그런데 DNA 정보까지 같으니까 이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잡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당시 사건 형사부는 아무리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해도 이 범죄 현장에서는 반드시 범행과 관련된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완전 범죄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결국 DNA 때문에 범인 잡혔습니다. 범인은 30대 김씨. 그런데 이 김씨, 고등학교 때도 입건이 된 적이 있는 남자인 거예요. 92년에 고등학생이었을 때 일명 퍽치기라고 하죠. 뒤에서 둔기로 사람을 가격해서 금품을 뺏은 거예요. 이걸로 검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이제 DNA를 강제로 채취하거나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DNA를 채취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체포 후에 범인에 대한 간단한 신상을 적었었대요. 그런데 이때 이거를 이 김씨가 거짓말로 자기는 A형인데 B형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경찰한테. 그런데 이때 경찰 따로 확인 안 하고 김씨가 말하는 것만 믿고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원래는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 입건을 할 때는 주민등록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등본에는 혈액형이 기재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그 등본에 적힌 혈액형을 경찰이 확인해서 기재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범인 김씨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고 넘긴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그랬겠죠. 범인 김씨를 너무 신뢰해서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이게요, 그냥 혈액형 하나 잘못 적어놓은 건데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진범은 B형이고 전과자인데 이놈이 경찰에 잡혔을 때 거짓말로 A형이라고 얘기했고 경찰이 그대로 A형이라고 적어놨네. 이 범인은 진짜 B형인데. 그리고 이 범인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재범을 하고 숨어버렸네. 경찰은 범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경찰이 범인에 대한 단서를 보니까 이 사건의 범인은 B형이네? 그러면 이 사건의 용의자를 추려야 되는데 이 범인이 전 범행에서 잡혔을 때 혈액형 거짓말로 A형이라고 이제 속여가지고 그렇게 적혀졌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용의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 제외된 이놈이 진범인데 혈액형이 안 맞으니까. 오늘 사건 또한 그 짝이에요. 이 범인 김씨 고등학교 때 그때 잡혔을 때 A형인데 B형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계속 보존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강북구 34살 여성 죽이고 방화했잖아요. 거기서 DNA 나왔죠. 범인 혈액형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A형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옛날에 사건 현장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범인들, 그 범인들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퍽치기로 체포됐던 김씨 B형이네? 혈액형이 다르네? 그래서 방화살인사건 용의선상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거예요.
DNA 채취가 우리나라는 이원화되어 있다고 해요. 경찰에서 하는 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이런 강력 사건의 범죄자 중에서 구속된 사람만 입안에 있는 구강 상태를 면봉으로 긁어내서 DNA 은행에 보내 경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검찰에서 관리하는 DNA가 또 있는데 이때는 수감된 사람들을 거의 다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차후에 검찰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튼 이 성북구 사건은 CCTV 단서가 나왔습니다. CCTV를 딱 보는데 어떤 남자가 사건이 일어난 건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모자에 복면까지 쓰고 좀 뭔가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의 위치를 CCTV로 다 확인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지하철로 들어가네? 바로 지하철 내부 CCTV 확인해 보니 지하철 안에서 이 남자가 복면을 벗는 겁니다. 얼굴이 확인된 거죠. 거기다가 당시 성북구 사건의 피해 여성 죽지 않았습니다. 사셨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범인의 얼굴 봤습니다. 범인 특정이 가능했던 거죠. 여기서 놀라운 건 이 범인 김씨의 직업입니다. 이 김씨는요, 경기도 용인 한 은행의 창원 경찰이었습니다. 은행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그 전 직업은 뭐였는지 아세요? 재개발 지역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말도 없었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피지 않는 내성적인 사람으로 4천만 원 상당의 카드 빚에 시달리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리 전문가는 이 김씨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되게 조용조용한데 뒤로는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전형적인 두 가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이제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의 범죄형이라고 얘기한대요. 포장술을 너무 잘해서 겉으로 봤을 때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어떤 범죄에 대해 감흥이 오거나 두려움도 없어서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실제로 이 김씨는요, 두 가지 사건 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바로 다음날 출근도 했고요. 사람 많은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습니다. 치안 담당을 했던 청원 경찰이 이런 끔찍한 살인에 강간까지 범죄를 다 저지르고 다닐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체포된 후 경찰은 2년 전 방화 살인도 네가 한 거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외로 네, 제가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여자는 제 얼굴을 그 여자가 봤어요. 신고할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집 안에 제 흔적이 남아있을까봐 그래서 불 지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피해 여성은 신고 안 할 것 같아서 살려둔 겁니다. 라면서 인정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두 가지 사건 다 자기가 한 거라고 인정했어요. 그에게서 죄책감은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범행 동기는 왜 이런 짓을 했던 걸까? 이 부분 또한 기가 막힙니다. 실제 옆에가 김씨가 얘기한 범행 동기예요. 유독 비만 오면 죽이고 싶은 범행 충동이 끌어올라서 비가 오면 칼을 쓸 생각에 흥분됐습니다. 거기다가 2010년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 말로는 내내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년간 계속 가위에 눌리면서 너무 힘드니까 와, 안 되겠다. 또 한 번 범행하고 죽이면 이 과거 범행 기억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재범을 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변명이죠. 내가 힘드니까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야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롯이 나. 솔직히 두 사건 다 김씨는 충동적으로 한 거였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말 진짜인 걸까요? 이 김씨는 엄청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범행 흉기 다 준비했고요. 범행도 되게 능숙하게 다 저질렀어요. 이 김씨가 피해 여성의 손을 묶었는데 그때 밧줄로 묶은 게 아닌 케이블 타이를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목을 묶은 게 아니라 손가락을 묶었습니다. 범행 대상도 혼자 사는 여성, 눈, 귀 다 가리고 귀금속을 훔쳤어요. 그리고 성폭행까지.
그 후 흔적까지 치밀하게 다 지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그 피해 여성에게 미안해서 범행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 죄책감으로 힘들어서 재범을 했다? 과거 범죄가 두려워 재범으로 덮으려고 했다? 거기다가 이 김씨의 집에서요, 칼만 13자루가 발견됐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범행 수법은 TV 범죄 수사물 프로그램을 보고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일까요? 죄책감에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런데 범행은 되게 치밀하게 준비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1심, 2심 모두 싹 다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다행이죠. 만약에 이런 놈이 20년, 30년 선고 받았어 봐요. 30대인데 50대 후반이나 60대에 나오는 거잖아요. 무기징역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만약에 처음에 일어났었던 강북구 방화살인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까지 모두 끝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리고 이 김씨를 끝내 잡지 못했다면 이 김씨는 연쇄살인마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서운 한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산 서구의 재래시장에서 30년째 생선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52세의 남성 신씨에게는 함께 재래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지난 30년간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온 48살의 황씨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황씨와 신씨, 이 두 사람은요, 정말 가족만큼이나 끈끈한 사이였어요.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다. 늘 주위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신씨, 그리고 이 신씨의 부인은 이혼 후에 혼자 지내는 황씨를 살뜰히도 챙겼습니다. 사건은 2003년 10월 15일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신씨와 황씨가 둘이 술을 한잔 했는데 신씨가 완전히 꽐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황씨가 신씨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막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꽐라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실수로 60대의 어떤 할아버지와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신씨와 황씨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었다 보니 둘 다 부딪힌 할아버지에게 사과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대 할아버지가 이봐,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불러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꽐라 상태였던 신씨, 아니 무슨 살짝 부딪힌 거 가지고 노인네가 엄살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한 거예요. 당연히 할아버지 열받잖아요. 이놈이 사과하는 꼬라지 봐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술 처먹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사과 제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신씨와 이 할아버지 시비가 붙은 겁니다. 놀란 황씨는 가운데서 그만해, 그냥 가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막 중재하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화가 안 가라앉는 거예요. 막 신씨 멱살까지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열이 받은 신씨가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놓으라고, 놓으세요 하면서 살짝 밀었는데 웬걸 할아버지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겁니다. 놀란 두 사람은 다급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 놀란 황씨는 야, 할아버지 살아있어, 얼른 병원으로 옮기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씨, 야,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미쳤어?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는 끝장이라고. 야, 아무도 본 사람 없어, 우리 그냥 가자. 예기치 않은 사고로 겁에 질린 신씨, 쓰러진 노인을 두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신씨는 겁에 질려 시장에 나오지도 못했고 황씨가 먼저 출근을 했는데 경찰이 시장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 어젯밤 계단에서 굴렀던 노인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범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놀란 황 씨는 어젯밤 사고로 무서움에 아내에게 연락도 못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근처 여관에 숨어 있었던 신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 씨, 어제 할아버지를 그냥 버려두고 왔다는 죄책감과 무서움에 여관 방 안에 있지도 못하고요.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나 어떡하냐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 노인이 죽었다는 얘기까지 듣게 된 겁니다. 나 어떡하냐. 나 진짜 어떡하냐. 이때 황 씨는요, 신 씨한테 자수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 씨야, 그냥 자수하자. 어제 일은 솔직히 말해서 사고였잖아. 시비도 그 노인네가 먼저 걸었고 내가 같이 가서 잘 설명해줄게. 그러니까 자수하자. 그런데 이 신 씨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너 지금 네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일단 집사람한테 아무 말 하지 말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 라는 말만 남기고 신 씨는 죄책감과 무서움에 무작정 부산을 떠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시리에 빠진 신 씨의 아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남편 신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 신 씨 부부가 황 씨를 되게 잘 챙겨줬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황 씨는 또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신 씨의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좀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 신 씨 아내의 집을 드나들면서 아니 재수씨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으면 신 씨가 얼마나 속상해하겠어요. 신 씨 곧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씨도 기운 좀 차리세요. 네? 이 황 씨는 신 씨 아내에게 당신 남편 살아있다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신 씨가 아내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황 씨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신 씨가 떠나고 10일 정도가 흘렀을 때 25일 늦은 저녁 신 씨는 부산 송도 앞바다로 황 씨를 불러냅니다. 그렇게 황 씨가 딱 나갔는데 요 며칠 사이 신 씨의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신 씨는 바로 아내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우리 아내 잘 있냐? 뭐 그럭저럭 그냥 있더라. 그냥 처음부터 네 말대로 자수할 걸 그랬어.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죽고 싶다. 그런데 지금 자수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렇게 송도 앞바다에서 소주를 막 마시다가 갑자기 이 신씨 막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황씨가 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가서 물 좀 사올게. 잠깐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씨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혼자 남은 신씨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농약이었습니다. 농약.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오던 신씨. 차라리 죄를 씻기 위해 세상을 떠나겠다면서 신씨는 바로 농약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송도 앞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결국 도피 생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요. 잠시 후 물을 사들고 돌아온 황 씨는 갑자기 신 씨가 없으니까 막 부르면서 찾기 시작했는데 농약병이 있네. 와 설마 진짜 설마. 너무 놀란 황 씨는 친구를 찾아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차가운 밤바다에 뛰어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의 사고가 이렇게까지. 그로부터 보름 후 황 씨는 내내 닫혀 있었던 신 씨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신 씨의 아내가 이제 문을 연 거예요. 신 씨의 아내는 신 씨가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라도 힘을 내야 된다. 내 남편 돌아올 거다.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 씨의 아내에게 황 씨는 저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고향에 내려가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신 씨 아내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건 봉투. 그 봉투 안에 있었던 건 무려 500만 원의 돈이었어요. 놀란 신 씨의 아내는 됐다고 이거 안 받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 씨, 이거 얼마 안 돼요. 제가 뭐 딱히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신 씨와 재수 씨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었는데 힘내시라고 조금 넣은 거예요. 이런 황 씨의 행동에 신 씨 아내 얼마나 고맙습니까? 황 씨는 차마 신 씨의 아내에게 당신 남편 죽었다고 신 씨 죽었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황 씨의 고향집으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농약을 마시고 바다에 빠져 죽었던 30년 지기 친구 신 씨였어요. 아니, 농약을 마시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그런데 이 신 씨, 황 씨를 보자마자 너 이 새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야,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넌 오늘 내 손에 죽었어. 둘도 없는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소중하다는 친구에게 갑자기 신씨 주먹을 막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신씨는 엄청 화가 난 채로 너 같은 새끼는 콩밥을 좀 먹어야 돼. 무작정 황씨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아니, 알고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5일 도피 생활 중이었던 신씨가 황씨를 송도 바다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사실 신씨가 황씨를 부른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황씨야, 내 부탁 하나 들어주라. 나 아무래도 집에 가려면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가방 좀 집사람한테 갖다 줘. 당분간 이 돈 가지고 생활하라고 해. 가방 안에 돈을 가득 담아가지고 황 씨한테 건네줬던 거예요. 신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아내에게 전하기 위해 황 씨를 불렀던 겁니다. 그가 마지막 부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 믿을 수 있는 친구 황 씨뿐이었으니까. 그리고 황 씨가 물을 산다며 자리를 비웠던 그 사이 스스로 죽음을 맞으려고 했던 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맞으려 했던 신씨. 그리고 30년 지기 친구를 잃었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던 황씨. 그런데 그의 곁에는 신씨가 남긴 마지막 부탁, 돈가방이 함께였습니다. 탐욕은 슬픔보다 강력했습니다. 이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 손에 돈을 쥔 채 황씨는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친구의 마지막 유언이죠. 그걸 배신한 거예요. 친구를 배신하고 돈을 택했던 겁니다. 내가 가져가야겠다. 죽어버렸는데 뭐 지가 뭐 알겠어? 신씨가 죽은 거 아는 사람도 나밖에 없잖아. 이 돈 꿀꺽해도 아무도 모르겠지.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보다 돈을 가지고 싶다는, 진짜 탐욕이 더 셌던 거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바다에 뛰어든 신씨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신씨는 재빨리 병원으로 옮겨져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농약까지 마시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터라 구조 당시 신씨는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의식을 찾았어요. 병원에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신씨의 아내. 사라졌던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아내는 진짜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리고 이때 아내는 남편 신씨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맞다. 여보, 황씨가 고향 내려가기 전에 글쎄 나한테 500만 원이나 주고 갔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이 말에 신씨 벙찐 거예요. 뭐? 500만 원을 줬다고? 이 말에 열받아가지고 신씨가 바로 황씨를 찾아왔던 거예요. 너 이 새끼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죽으려고 내 마지막 순간에 부탁한 거였는데 그 돈을 꿀꺽해? 바로 끌고 경찰서로 왔던 거죠. 우리 아내한테 500만 원을 줘? 내가 준 가방 안에 얼마가 들어있었는데 1억 900이야 1억 900.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나 너 절대 용서 못해. 이 말에 경찰은요 황씨한테 물었어요. 아니 황씨, 아무리 욕심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자살한 친구의 돈을 횡령합니까? 그건 제가 잠깐 빌려 쓰고 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신씨 더 열받잖아요. 야, 거짓말하지 마. 이 새끼 순 사기꾼이었네. 형사님, 이거 완전히 도둑놈입니다. 당장 감옥에 쳐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와, 이 황씨 감옥이라는 말에 쫄은 거예요. 야, 솔직히 말해서 감옥 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잖아. 너 사람 죽였잖아. 형사님, 얘 사람 죽인 애예요. 얘 살인자라고요.
와, 끝까지 황씨 궁지에 몰리니까 신씨 뒤통수를 그냥 지대로. 그런데 신씨가 사람을 죽인 건 맞잖아요. 하지만 신씨는 당당했습니다. 야, 그거 다 해결됐거든? 나 이제 죄 없거든? 알고 보니까 이 신씨 구조돼서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살아난 게 하늘의 뜻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용서를 빌고 죗값을 받으라는, 그 후에 제대로 살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다고. 그래서 퇴원 후에 바로 아내와 그 피해 놓인 그 할아버지 가족분들을 매일매일 찾아간 거예요. 매일매일 가서 진심으로 싹싹 빈 겁니다. 신씨가 죽음으로 죗값을 받으려 자살 시도까지 했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 피해 노인의 가족분들이 어렵게 신씨를 용서해줬던 겁니다. 결국 이 할아버지의 가족 측에서 신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됐던 거죠. 차, 당연히 신씨는 황씨한테 내가 너 같은 새끼를 친구라고 잔말 필요 없고 내 돈 내놔, 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4,4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내가 사업자금으로 써버려서 돈이 없어. 그냥 그러고 버티는 거예요. 이에 신씨는 바로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은 황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참, 30년 지기 그렇게 친하다는 친구가,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라던 그 친구가 죽는 그 순간에 부탁을 한 건데 돈의 탐욕에 눈이 멀어 친구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돈을 택한. 그래서 오늘은 그놈의 돈 때문에 평생 친구도 잃고 평생 전과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평생 살게 된 기가 차는 30년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2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가에 버려진 냉장고를 발견한 한 주민이 다급하게 경찰서로 신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누군가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 간 평범한 냉장고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 냉장고의 틈새를 실리콘으로 다 막아놨네. 실리콘으로 틈새를 다 막아놓은 것도 이상한데 이렇게 다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냉장고에서 악취가 아주 생선 비린내도 아니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되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냄새야? 그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이상해서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냉장고 속에서 발견된 건 매우 심하게 부패된 40대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감식 결과 숨진 여성은 발견되기 3개월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주택가에 버려진 냉장고에서 시신이 무려 3개월이 넘게 썩어가고 있었으니 그 냄새가 지독했겠죠. 도대체 이 여성은 왜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걸까요? 이 여성을 이렇게 만든 범인은 누구인 걸까? 경찰은 제일 먼저 이 냉장고의 주인부터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소문을 해서 찾아냈어요. 이 냉장고의 주인은 58세의 남성 이씨. 이 이씨는 그 냉장고? 그거 내가 집에 세입자한테 세를 줬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월세 전기세를 계속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안 내면 집 나가라고 강제로라도 내 보낼 거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어느 날 딱 와서 보니까 집에 TV 한 대, 냉장고 한 대, 세탁기 딱 한 대만 남겨놓고 싹 다 챙겨가지고 도망갔더라고요. 아씨, 내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사람 동원해서 냉장고 내가 갖다 버린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집주인이 아닌 실제 이 냉장고를 사용했던 세입자를 다시 찾아야겠죠. 집주인은 세입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때는 이미 이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도망간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피해 여성은 누구인 걸까?
경찰은요, 이 피해 여성이 세입자가 살던 집의 냉장고 안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세입자가 범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세입자가 범인이 맞다면 이 세입자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입자가 아내가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먼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연락이 된 겁니다. 경찰은 혹시나 이 세입자의 아내가 희생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가 살아있다. 이 세입자 남성과 아내는요, 별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이 여성, 세입자의 아내가 아니니까 그럼 이 여자는 누구야? 정말 다행히도 이 유력한 용의자, 세입자는요, 바로 신고 접수 당일날 잡혔습니다. 어떻게 잡혔냐? 휴대폰 위치 추적해서 간단하게 바로 잡았어요. 이 용의자가요, 멀리 도망도 못 간 상태였어요. 이제 이 세입자 용의자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과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밥을 먹고 찜질방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경찰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바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였지? 냉장고에 넣었던 피해 여성과는 무슨 사이야? 왜 죽인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같이 살고 있었던 동거녀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은 4개월 전쯤에 한 해장국집에 각각 손님으로 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고 서로 뜻이 맞으면서 동거하는 사이로까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을 잔인하게 죽이고 유기까지 했던 거죠. 서로 좋아서 연애하다가 동거를 한 지 단 4개월 만에 여자를 죽였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 가해자 남성은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피해 여성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외박이 가끔 있었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이 가해자 남성이 어디서 좀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너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 우리 선배 그 남자랑 같이 잤대. 너도 알지? 그 선배랑 둘이 같이 잤대.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좀 이상한 소리를 들었으면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이 가해자 직접 물어보지 않고 계속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이 피해 여성이 집에 또 늦게 들어오네. 그러니까 이걸로 또 둘이 말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해 여성이 나도 이거 일 하기 싫어. 그런데 어떡해. 네가 벌어오는 걸로는 우리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가해자 남성, 자존심, 기분이 팍 상하면서 그동안 쌓여져 있었던, 그러니까 끙끙 앓고 있었던 게 다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추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그 형이랑 무슨 사이야? 솔직히 얘기해. 너 그 선배랑 잤다고 하던데 그 말 사실이야? 그런데 이때 이 동거녀 피해자 여성이 맞아. 나 그 오빠랑 잤어. 나 그 사람이랑 잤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부정도 안 하고 바로 맞아. 잤어. 라고 하니까 이 가해 남성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폭행할 물건을 찾다 보니까 이때 한 70, 80cm 가량의 대걸레 봉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피해자를 구타한 겁니다. 그냥 무자비하게 때린 거예요. 그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만 들으면 이 피해 여성이 다른 남자랑 잤다고 하니까 어느 남자가 열이 안 받냐, 그래서 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다 한들 이런 폭행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성이 이 피해 여성을 폭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튼 결국 여성에 대한 집착, 증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낳은 거예요. 정말 때려서 죽인 거예요, 이게.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범인은요,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너무 열이 받아서 때리다 보니 죽게 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때린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죽일 정도로 때린 건데, 그래서 죽은 건데, 지금 이 범인의 말은 때린 건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어요. 술은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어요.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결론적으로 때리다가 죽어버렸다 라는 이 범인의 주장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구속이 됐어요. 상해치사가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이 남성에게 8년을 선고했어요.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은 없었다. 죽을 줄 모르고 때렸는데 이 여성이 갑자기 죽어버렸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만약 때리다 보니까 갑자기 피해 여성이 의식이 없고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뭔가 이상해. 그러면 병원에 전화를 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닙니까? 폭행도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남자와 잤다는 그 동거녀의 말에 때렸다고 쳐요. 근데 때리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의식을 잃었네? 그러면 병원으로 가야죠. 왜 냉장고에 넣습니까? 이 범인은 그거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보니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걸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방에 시신을 방치했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웃 주민들을 경찰이 탐문 수사하다 보니까 사건 당일 해당 집에서 엄청 싸우는 소리가 났고 이 피해 여성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목소리까지 들은 이웃 주민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그 소리가 딱 끊겼다. 갑자기 조용해졌다. 라고 이웃 주민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웃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살던 집이 항상 시끄러웠어요. 매일같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날도 여느 날처럼 또 싸우다가 화해했나 보네. 싸우다가 안 싸우나 보네.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거예요. 이 남성은 무려 4일 동안이나 피해 여성의 시신을 방에다가 방치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8월이었어요. 한여름. 시신이 방 안에서 막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냄새하며 벌레하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남성, 바로 집을 나와서 동네에 있는 재활용 센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장난 대형 냉장고를 10,000원을 주고 사요. 그리고 거기에 시신을 넣어서 감춘 거예요. 그런데 딱 넣고 보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패 과정에서 생기는 벌레나 냄새가 이제 바깥으로 새어나가서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그래서 공업용 실리콘으로 틈새를 다 막았던 겁니다. 그렇게 시신을 냉장고에 넣고 계속적으로 같이 지내다가 10월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정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만 딱 두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집주인이 이제 이걸 발견했고 이 냉장고에서 악취가 너무 나니까 이삿짐 센터를 불러가지고 바깥에다 버렸던 거죠. 근데 그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하면서 발각이 됐던 거예요. 지금 아래에 CCTV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시신이 든 냉장고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이삿짐 직원들은요, 시신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기에 별 의심 없이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보통 이제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은 시신을 유기할 때 산이나 바다에 많이 유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집에 그대로 시신을 방치하거나 집에 유기하는 범인들이 있어요. 집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시신 처리가 제일 고민이 될 겁니다. 시신을 들쳐 업고 나가자니 요새 세상에 다 CCTV가 깔려 있는데 걸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냥 이 집 안에 두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신은 당연히 부패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산 사람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참다 안 되겠으니까 이 범인처럼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그러니까 가구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김치 냉장고, 장롱, 냉장고, 세탁기 등등. 왜? 시신을 유기하기 제일 쉬우니까. 여튼 이 범인 1심에서는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범인은 징역이 너무 세다, 깎아달라 항소했어요. 하지만 항소 기각시켰습니다. 이 범인에게는 10년 전 이혼하면서 데리고 왔었던 13살 정도 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동거녀 죽여놨잖아요. 집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아들이 눈치채면 어떡해.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화장실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요, 만약에 내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 아들이 혼자 남게 되는데 우리 아들 누가 키우나? 아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망을 쳤던 겁니다. 라고 진술을 했었대요. 그런데 아들의 장래가 그렇게 걱정됐었다면 이런 용서받기 힘든 범죄 자체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사실 이 범인은 70에서 80 정도 되는 긴 밀대 봉으로 막대기로 무자비하게 여성을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그 범행 도구를 사용해서 때렸다는 건 딱 한 대 때리는 그 순간에 이 정도로 때리면 이 여성이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할 때 죄명을 살인과 사체 유기로 구속을 했었다고 해요. 왜? 대걸레 봉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했었다면 이렇게 때리다 보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인식이 이제 생겼을 것 같거든. 그래서 미필적인 고의로 본 거예요. 하지만 검찰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살인의 의지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해치사 및 사체 유기로 바꿨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이 옆에 영상이 진짜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냉장고 안에 여성의 시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참, 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방치까지 하고 냉장고에 유기에 갖다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징역 8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있어서 감형되고 여러 가지로 감형이 됐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8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2년도에 벌어진 한 잔혹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0년 9월 인천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위해 중고 화물차를 구매하려 한 두 남자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화물차 운송회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해온 36살의 김씨. 평소 친형처럼 믿고 의지하던 홍씨라는 남성과 함께 화물차를 구매해 새 사업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당시에 이 김씨에게는 여자친구 정씨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친구 역시도 남자친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둘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이 김씨가 새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것도 이 여자친구 정씨와 결혼하기 위함이 컸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후부터 이 김씨는 건강한 남편, 든든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매일 집에서 아령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새 사업도 시작하면서 돈도 벌고 뭔가 좀 여러 가지로 든든한 남편, 든든한 남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김씨의 사업 자금은 조금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김 씨가 강원도 삼척에서 혼자 사시는 자신의 홀어머니의 시골 집을 담보로 약 3,500만 원 정도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보태려 계획 중이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오픈하기 며칠 전 9월 27일 이 김 씨는 여자친구 정 씨와 함께 자신과 10년 전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자신의 친구 2명, 최 씨와 이 씨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하려고 만난 거예요. 이 최 씨와 이 씨 역시도 새로 시작하는 김 씨의 사업을 자기 일 마냥 축하해주고 걱정도 해줬어요. 절친 중에 한 명인 이 최 씨는 야, 사업이 쉬운지 아냐? 나도 지금 괜히 사업을 시작했다 후회하고 있어. 더구나 너는 그 홍 씨? 그 형이랑 같이 동업한다며. 그 형 좀 믿을만 한 거냐? 조심해. 사람은 겉만 봐서 몰라. 뒤통수 안 맞게 항상 긴장하면서 일해. 그 형은 믿을만해. 걱정하지 마. 잘할게.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게 이 27일날 재미있게 술 잘 마시고 여자친구도 자기 집에 가고 친구들도 자기 집에 가고 이 김씨도 자기 집으로 갔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이 김씨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다음날 연락해도 안 되고 홀어머니가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이런 적이 없던 사람인데 걱정이 된 어머니는 강원도에서 한 걸음에 김 씨가 살고 있었던 인천 남동구 원룸까지 올라오셨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 정 씨와 이 김 씨의 집을 딱 들어갔는데 깨끗한 거예요. 멀쩡해.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엄청 심한 악취가 집 안에 진동을 하는 겁니다. 옆에가 실제 방 안의 모습이에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여자친구 정 씨와 이 김 씨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27일까지 아무 문제 없이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헤어졌는데 그 이후부터 연락이 끊기고 사라져버린 김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곧바로 이 김 씨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던 이 김 씨의 집 안. 하지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침대 매트리스를 딱 올려봤더니 그 안에서 엄청난 혈흔 뭉탱이가 발견된 거예요. 거기다 벽면에도 피가. 이 피의 양으로 봐서는 이거 살인사건이구나. 그렇다면 사라져버린 김 씨가 이 살인의 가해자인 걸까요? 아니면 피해자인 걸까요? 경찰은 이 집안에서 사라진 물건은 없는지 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안에서 김 씨가 대출받았던 약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과 평소에 이 김 씨가 운동하는 데 사용했던 아령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돼요. 범인이 돈과 범행 도구를 가져갔구나. 그리고 하나 더, 김 씨의 차까지 사라졌네. 이 김 씨의 차량을 추적한 결과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9일 새벽 1시 20분경 김 씨의 집에서 약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김 씨의 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딱 와서 차를 보니까 이 차 주변에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뒷바퀴 이 바닥 쪽, 이 트렁크 쪽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 이거 트렁크를 열어봐야겠다. 옆에가 실제 당시 차량 발견 영상이에요. 트렁크 안에서 발견된 건 김 씨의 시신. 당시 김 씨의 시신은 이불에 쌓여진 채 있었고 머리 뒤쪽 부분에 둔기로 인한 함몰, 그리고 좌측 옆구리를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사망 사인은 후두부 골절과 목뼈 골절이었어요. 김 씨의 차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아령이 함께 나왔습니다. 시신에 남아있는 둔기에 맞은 그 자국과 이 아령의 자국이 일치했어요.
피해자 김 씨는 원래 차를 자기 집 앞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이 김 씨의 차가 집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그 안에서 시신까지. 이 말은 김 씨의 집에서 죽이고 집 앞에 세워진 김 씨 차에 시신을 유기한 후에 300m 떨어진 곳까지 범인이 차를 몰고 이동했다 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다면 김 씨를 죽이고 시신까지 유기한 범인은 누구인 걸까? 바로 제일 처음 용의자로 오른 사람은 김 씨의 여자친구인 정 씨와 동업하기로 되어 있었던 홍 씨였습니다. 왜냐? 최근에 이 두 사람이 통화도 자주 했고 사건 발생 2주 전 이 여자친구 정 씨가 홍 씨한테 약 1,500만 원 정도를 입금해준 내역이 확인된 거예요. 왜 정 씨는 홍 씨한테 거액의 돈을 줬지? 혹시 이 둘 내연 관계여가지고 걸림돌인 김 씨를 죽인 거 아니야? 이에 대해서 동업자 홍 씨와 여자친구 정 씨는 아니라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아니, 그럼 돈은 왜 줘? 여자친구가 동업자 홍 씨한테 죽여달라고 살인 청구했던 거 아니야? 여자친구 정 씨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남자친구가 새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내 돈을 보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절대 내 돈은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한테 내 돈을 보태주고 싶은데, 그러니 어떡해요. 동업자 홍 씨한테 몰래 부탁을 했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내 돈이라고 하면 절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 씨 당신이 우리 오빠한테 이제 홍 씨 본인 돈이라고 하면서 이 돈을 사업 자금에 좀 보태서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었다는 거예요. 결국 남자친구 김 씨를 사랑해서 했던 이 정 씨의 행동이 오해를 낳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용의자는 없는 걸까요? 당시에 시신은 이불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불을 묶었던 매듭, 이 매듭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무나 묶을 수 있는 매듭이 아니야. 덤프트럭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묶는 매듭 방식이구나. 경찰은 바로 덤프트럭 운전하는 혹은 운전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7일 사건 당일날 피해자 김 씨와 만났던 이제 그의 여자친구 정 씨, 그리고 김 씨의 친구 최 씨와 이 씨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친구 최 씨는 10년 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굉장히 절친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김 씨가 덤프트럭 이 길로 들어선 것도 이 최 씨가 데리고 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 최 씨는 김 씨보다 먼저 그 일을 그만두고 정부가 시행하는 4대강 사업에 골재 운반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4월경 거액을 들여 회사를 차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사업이 쉽습니까? 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한 번씩 겪는 경영난. 이걸로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찰이 이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아.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걸었는데 안 받네. 그래서 최 씨 친구를 시켜서 또 전화를 걸어봤는데 안 받아. 뭔가 좀 촉이 이상한 거예요. 왜 전화를 안 받지? 집에 찾아가도 없어. 뭔가 이상하다 느낀 경찰은 차가 세워져 있던 곳 근처에 CCTV들을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잡게 돼요. 사건 당일 누군가 이 김 씨의 차를 끌고 오는 게 찍힌 거예요. 그 차에서 누군가 내리네? 내린 그 남자가 피해자 김 씨의 통장을 확인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CCTV에 찍힌 겁니다. CCTV에 찍힌 남자는 다름 아닌 10년지기 절친 최 씨였어요. 아래가 실제 CCTV 영상입니다. 범인을 특정 지은 경찰은 바로 추적하기 시작했고 10월 18일 이 최 씨를 검거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친했다는데, 절친이었다는데 그 절친을 죽인 이유,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27일 날 피해자 김씨와 여자친구 정씨, 그리고 최씨와 이씨까지 4명이 만나서 술을 한잔 했어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하하호호 웃다가 저녁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후에 홀로 이 김씨가 딱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이때 최씨가 찾아온 거예요. 야, 우리 술 한잔 더 하자 라고 하면서 이때 김씨는 좋았습니다. 친구니까. 그렇게 2차 술판이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 3천만 원이 넘게 있다는 걸 알게 된 이 최씨가 김씨한테 조심스럽게 내가 요새 사업이 어려운데 좀 도와주면 안 돼? 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돈이 자기 돈도 아니고 김씨도 대출받은 돈이었어요. 은행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업하려고. 그런데 그 돈을 사업하지 말고 나한테 투자해라 라고 한 건데 어느 누가 선뜻 알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동업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이 3천만 원을 최 씨한테 다 투자하면 자기는 어떡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김 씨가 좋게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안 돼. 이 돈은 새로 시작할 사업에 써야 되는 돈이야. 야, 많이 힘드냐? 잘 될 거야, 임마. 걱정하지 마. 그런데 자기의 부탁을 거절하는 그 순간 이 최 씨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내 부탁을 거절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눈에 보이는 아령을 집어들고 무자비하게 내려친 거예요. 그때까지도 친구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김 씨. 친구에 대한 그의 믿음과 신뢰,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이 최 씨를 처음 경찰이 검거했을 때 그때 이 최 씨는 자기가 한 범행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흘린 이후에 바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 내가 미쳤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형사님, 저 징역 얼마나 나올까요? 오래 감옥에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실형의 그 처벌에 대한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 씨는 끝까지 자기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10년 지기 친구라던 이 김 씨에 대한 미안함은 조금도 없는 겁니다.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건 배신이잖아요. 지가 먼저 나를 배신했어. 끝까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기사만 많고 처벌에 대한 기사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겠죠. 혹시나 후에 제가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추가적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에서 벌어진 10년지기 친구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사건은 2012년 2월 26일 전라도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한 공원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화재에 119가 출동했고 얼마 안 가 불길은 잡혔는데요. 그런데 그 불타버린 차 안에서 있어선 안 될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바로 그 차의 주인인 20대 남성 김씨. 김씨는 이미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해놨던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처음에 유감 검시, 눈으로 검시했을 때 이 남자 타살은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김씨가 핸드폰을 고의로 꺼놓은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실종되기 3일 전에 김씨가 본인이 만나고 있었던 여자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인사도 못하고 가네. 그동안 즐거웠어. 내가 예전에 조직 비슷한 데서 있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됐어. 연락하지 마. 이런 식으로 보낸 게 확인된 거예요. 이거는 딱 자기가 보낸 거잖아요. 게다가 불탄 차량이 발견된 장소가 사실상 차량 왕래가 많은 곳이었고 시민들도 많이 오가는 곳이었어요. 범인 입장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곳에 유기한다?
좀 적정한 장소로 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 씨의 가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합니까?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던 앤데, 우울함은 하나도 없던 앤데 왜 죽습니까? 유족분들은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부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불로 인한 자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죽기 전 불을 내서 그 열기를 서서히 마시며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의 폐 속에는 매연, 그름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은 바로 부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검을 딱 했는데 폐에 매연이나 그름이 없네? 그럼 이건 뭐겠어요? 열기가 폐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즉 죽은 후에 불이 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 씨 부검을 딱 했더니 폐에 매연, 그름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김 씨를 살해한 후에 차량에 불을 냈다. 김 씨 살해당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타살의 정황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방화로 사망한 시신은 대부분의 자세가 투사형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해요. 서서히 불길이 나를 삼키는 게 보이는데 얼마나 무섭고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게 되겠죠. 복싱 선수가 웅크린 자세, 이 자세로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상태로 불에 태워지게 되면 이 웅크린 자세가 될까요? 이미 죽었으니 불에 탄들 아무런 미동도 없겠죠. 당시 이 김 씨의 시신 웅크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경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숨진 김 씨의 사망 전 행적과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김 씨의 동선 파악을 딱 했더니 김 씨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옆에 봐보세요. 원래 이 김 씨 모자를 잘 안 쓰는 사람인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주 부자연스러운. 경찰은 바로 김 씨가 일하고 있었던 직장부터 주변인들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돼요. 김 씨가 다니고 있었던 같은 회사에 정 씨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정 씨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이 남자친구와 잘 사귀다가 사망한 29살 김 씨와 정 씨가 어떤 계기로 친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 씨 여성이 사망한 김 씨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사귀고 있었던 남성 32살의 최 씨에게 이별을 고한 겁니다. 나 김 씨가 더 좋아. 미안해. 헤어지자. 하지만 이 최 씨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돼.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최 씨, 정 씨 여성을 향한 짝사랑이 시작이 됐고 이 정 씨 여성은 최 씨와 헤어지고 바로 김 씨 남성과 새롭게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귀기 시작한 거죠. 정 씨 여성과 김 씨 그리고 최 씨 3명 다 같은 회사였습니다. 거기다가 최 씨 남성은 사망한 김 씨의 직장 상사였어요. 이 최 씨는 출근할 때마다 보기 싫어도 정 씨 여성과 김 씨 남성의 닭살 애정 행각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김 씨 남성이 정 씨 여성한테 아니 그 최 씨가 당신 책임져 주지도 못할 텐데 뭐하러 그 사람을 만났어?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네. 최 씨 열이 뻗친 거예요. 경찰은 실종 당일 이 김 씨가 회사를 퇴근하고 본인의 차로 갔을 테니까 바로 회사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게 되는데요. 김 씨의 실종 당일 퇴근 후에 김 씨가 회사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타는 게 찍혔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고 한참이 지나도 김 씨의 차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뭐야, 왜 출발을 안 해?
경찰이 CCTV 속 김씨의 차를 잘 보니까 미세하게 이 차가 막 움직입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CCTV에는 안 찍혔지만 김씨가 차에 타자마자 누군가 차 뒷좌석으로 따라탄 것 같은데? 그리고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해당 주차장 CCTV를 수백 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김씨가 퇴근하기 전 이 최씨 남성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곤 자기 차를 타요. 그런데 보통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몰고 나가면 그냥 쭉 가잖아요. 그런데 이 최씨 주차장을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그 근처에 다시 차를 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걸어서 다시 주차장으로 와요.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이야?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온 최씨. 이 이후 최씨가 다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그 어디 CCTV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최씨가 다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씨가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CCTV에 미세하게 누군가 김씨의 차 뒷좌석으로 따라 올라탄 듯한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김씨의 차가 미세하게 몇 번 흔들린 후 김씨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씨의 통장에서 수상한 남자가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직장 상사인 최씨가 자신의 차는 놔두고 주차장에서 김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김씨가 차에 타자마자 뒤따라 타서 사망시키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차량에 불까지 지른 겁니다. 이 최씨는 김씨 차에 몰래 같이 타서 바로 목을 졸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는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다 결박시킨 후에 자기가 차를 몰고 나간 거예요. 이 최씨는 폭행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가슴 등 여러 군데를 때리고 비닐 테이프로 얼굴을 칭칭 감은 거예요. 이 김씨를 질식사 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김씨의 시신이 있는 차를 그냥 공원에 둡니다. 무려 6일 동안이나 방치를 시켜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이 김씨의 차가 선텐이 강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이 안 보였던 거예요. 이 최씨는 매일매일 이 공원에 와서 김씨의 차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던 날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불을 지른 거예요. 왜? 혹시라도 차나 시신에 내 머리카락이나 내 지문이나 이런 게 나올까봐, 나 잡힐까봐. 여기서 더 경악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직장 상사 최씨, 김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이 여러 가지를 수사하고 있던 그쯤 김씨의 장례식장까지 갔습니다. 왜? 의심 피하려고. 자기가 죽인 억울한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갔어요. 조의금 5만원을 들고 말이죠. 거기서 절하고 5만원 냈습니다. 이 최씨는 김씨 통장에서 뺀 약 130만원의 돈으로 자기의 여자친구와 데이트 비용으로 다 썼습니다. 여자친구는 누구였을까? 죽은 김씨와 사귀었던 정씨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씨가 죽고 나서 다시 둘이 사귄 거죠. 죄책감은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 가해자 최씨, 유부남이었어요. 가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자식 다 있었어요. 불륜. 직장에서 정씨 여성과 만나면서 바람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막 바람피다가 이 정씨가 결혼 안 한 총각이었던 김씨한테 돌아서니까 이 난리를 쳤던 겁니다. 내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피고 그 여자 때문에 사람까지 죽인 걸 알았을 때, 이 모든 걸 알았을 때 이 최씨의 아내와 자식들, 정말. 여튼 1심 재판부는 이 최씨에게 반성도 없고 죄질도 나쁘다 해서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좀 다르게 봤어요. 이 사건이 강도 살인이냐 강도 치사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죽이려는 게 목적이었고 겸사겸사 돈을 가져간 건지 아니면 돈이 목적이었고 겸사겸사 죽인 건지. 아니 그게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죽인 거잖아요. 여튼 2심에서는 9년이 나옵니다. 9년.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걸 파기환송시켜요. 그리고 강도 살인사건으로 보고 최종으로 징역 20년 땅땅땅. 그러니까 최 씨가 김 씨를 죽인 이유는 이 정씨 여성 때문인 거예요. 삼각관계, 치정입니다. 여기서 반전은 최 씨 유부남이었고 불륜이었고 처자식 다 있었고 이 최 씨, 김 씨를 죽인 뒤에 그의 장례식장 가서 5만원 냈고 김 씨가 죽은 뒤 다시 정씨 여성과 최 씨 사귀었고 그러면서 죽인 김 씨의 돈으로 둘이 데이트 비용 썼고 살인 후에도 계속적으로 둘이 불륜을 저질렀던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요 아래 실제 이 최 씨가 말한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씨 여성에 대한 내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는 거 보면 이게 사랑이라면 사랑이겠죠. 처자식이 다 있는데 정말. 그래서 오늘은 광주에서 일어난 한 20대 남성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21일 오후 춘천에 살고 있었던 주부 당시 43살의 김 씨와 46살의 곽 씨 여성이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었던 그날 낮에 이 두 사람이 춘천의 한 외곽에 위치해 있는 찜질방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수다를 떨며 몸을 지지고 나와 김 씨의 차량을 타고 이들은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두 주부는 가족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나 지금 찜질방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갈 건데 가기 전에 마트에 들려서 저녁 반찬 좀 사가지고 들어갈게. 금방 들어갈 거야. 하지만 금방 집에 들어갈 거라는 이들의 말과는 달리 저녁이 돼도 새벽이 돼도 두 사람 다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안 받고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이 두 사람은 목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 두 사람 모두 실종이 된 거예요. 불안한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건지. 실종되고 이틀 뒤 새벽 이들이 탄 차량이 춘천 동산면의 한 국도 인근 농로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에 탄 채 말이죠. 찜질을 하고 귀가 중이었던 두 명의 주부가 특별한 일도 없이 행방불명됐고 그 후 이 두 사람이 탄 차가 불에 탄 채 발견됐고 사람은 없다. 찜질방을 다녀오겠다던 주부들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바로 이 사건을 강력사건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에 바로 해당 두 여성이 있었던 찜질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찜질방이 굉장히 외곽에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인적이 아주 드문. 그러다 보니 낮에 두 사람이 실종됐음에도 전혀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어서 발견된 차량, 이 차량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이 차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 타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건질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와,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사해야 되냐? 경찰 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이 두 여성의 차가 국도에서 발견되고 일주일 정도가 더 지난 7월 29일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경찰에 접수가 된 거예요. 이때 전북 임실에서 2인조 강도에게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20대 여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제보를 듣자마자 뭔가 촉이 딱 오셨던 거예요. 이거 앞서 두 주부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 20대 여성은 29일 밤 12시경에 전북 임실군 강진면 율치 마을 앞 노상에서 옆에 차량을 타고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봉고차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차 앞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뭐야?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봉고차 안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리더라는 겁니다. 맨손으로? 아니요. 50cm 길이의 철근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이 2 남자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2 남자가 갑자기 그 들고 있었던 철근으로 이 여성이 앉아 있었던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거예요. 차량 안으로. 그리고는 칼로 조용하라고 협박을 한 뒤에 이 여성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봉고차로 끌고 가 이 여성의 양손을 묶고 결박시켰어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잘 가다가 납치당한 거예요. 이 2 남성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둘은 납치된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기까지 했어요. 이에 놀란 여성이 하지 말라고 반항을 하니 무지막지하게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주부들도 분명히 자기들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실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 2 사건이 비슷하다라고 보고 추적에 나선 거예요. 이 20대 여성은 자신을 납치한 범인들이 누군지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려 5시간이나 납치돼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납치에 성추행에 폭행까지 당했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 지옥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20대 여성이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신 거예요. 새벽 5시 10분경 이 범인들이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운 곳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편의점 앞이었어요. 이 범인들이 2인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들 중 한 명은 차를 지키고 나머지 한 명이 이 여성을 데리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칼을 들이대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뽑게 만들어요. 조용히 여기서 돈 뽑아서 넘겨. 그런데 이때 이 여성이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돈을 한 번에 다 뭉탱이로 뽑아주면 그 후에 이들이 나를 어찌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편의점은 오픈된 장소니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돈을 한 번에 안 뽑고 10만 원씩 뽑아준 거예요. 의도적으로 소액을 인출하면서 시간을 끈 거죠. 결과적으로 이때 이 여성은 수십 분에 걸쳐서 총 36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때 편의점 앞에 남자들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남자들이 지나간다. 딱 이때 이 여성이 강도야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면서 그 남자들 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이놈들 그 소리에 놀라 도망을 쳤어요. 와, 이게요, 말로만 들으면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같은 여자로서 생각했을 때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용기를 내고 생각을 하고 기지를 발휘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여튼 가까스로 이렇게 탈출한 여성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때 이 여성은 멘탈이 제정신이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게 이 여성이 5시간 동안 끌려다녔어요.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긴박했던 그 순간에도 이 여성이 범인들이 타고 달아난 봉고차의 차량 끝번호 2자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저는 이럴 정신도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여성이 건네준 단서, 차량의 끝번호 2자리, 이거는요 엄청난 단서였어요. 경찰은 차량 끝자리 숫자 2개를 토대로 전북 지역 160여 대의 봉고 차량을 추적하는 동시에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들 중 납치하고 성폭행하는 동일 수법 전과자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명 정도가 추려졌어요. 그런데 이 20명 중에 2004년도에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시 40세의 김 씨가 뭔가 조금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김 씨의 사진을 유일한 목격자 겸 생존자인 이 20대 여성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날 범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그 후에 경찰은 이 김 씨를 잡으려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거예요. 김 씨의 집에 가도 없고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나오지를 않아. 이에 경찰은 바로 이 김 씨의 통화 내역을 조회합니다. 이 김 씨와 자주 통화하고 친한 사람들을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 다 만납니다. 그리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김 씨가 어디로 간다고 얘기 안 하던가요? 김 씨의 주변 인물들을 다 만나서 김 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충격적인 제보를 하나 듣게 됩니다. 이 김 씨가 추가 범행을 하기 위해 전남 목포로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에 놀란 경찰은 부랴부랴 바로 목포로 내려가서 김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1차 검거는 실패하게 돼요. 여기서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사팀의 끈질긴 추적이 이어졌고 그 결과 이 김 씨가 인터넷 독신자 동호회 사이트에서 이제 당시 30살의 여성을 알게 됐는데 그 여성을 죽이기 위해 수원에 올라올 것이다 라는 첩보를 입수한 거예요. 독신자 동호회에서 알게 된 30살 여성을 죽이러 수원에 간다. 지금 들어보시면 이 김 씨라는 인간은 머리가 살인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추가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남자 얼른 잡아야 되잖아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경찰이 시간을 지체하거나 김 씨를 검거하는 데 실패할 경우 이 30대 여성의 목숨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밤낮 없는 추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8월 6일 오후 8시경 수원시 권성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방을 들고 가는 김 씨를 경찰은 발견하게 돼요. 정말 다행이죠. 김 씨를 발견한 경찰은 바로 체포하려고 조용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 김 씨 눈치는 또 더럽게 빨라. 이 김 씨가 눈치채고 바로 상의 안쪽 주머니에 있었던 잭나이프 칼을 휘두르면서 거세게 반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김 씨는 가방 안에서 더 큰 칼까지 꺼내 들면서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사 한 분이 허벅지를 칼에 찔리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때 이 상황이 위험했던 거죠. 하지만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얼마 안 가 이 김 씨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공범인 31살의 조 씨까지 춘천에서 추가로 검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20대 여성을 납치한 2인조가 검거됐습니다. 범인들을 검거하고 나면 경찰은 바로 이 범인들의 소지품을 검사, 확인한다고 해요. 이때 경찰이 이 두 사람의 소지품을 확인하면서 봤더니 이 두 사람이 전주에서 범행했던 20대 여성의 귀금속도 다 뺏었었어요. 그런데 그 20대 여성께 아닌 다른 여성의 귀금속이 또 발견된 거예요. 이 여자 목걸이나 여자 귀걸이 이거는 누구 거야? 야, 너네들 20대 여성 말고 다른 여성한테도 똑같이 범행했었구나? 너네가 저지른 다른 범죄가 더 있구나. 경찰이 바로 눈치를 챈 겁니다. 경찰은 쪼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 추가 범행 더 했지. 이에 대해서 김 씨와 조 씨는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20대 여성을 납치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수원 여자 죽이러 가려고 했는데 잡혔잖아요. 추가 범행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김 씨가 지인과의 접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춘천에 그 주부 2명 있잖아. 그것도 내가 한 거야. 이 말이 딱 걸린 겁니다. 이 김 씨와 조 씨는 춘천에서 실종된 주부 2명은 물론이고요. 광주에서 카페를 하고 있었던 여주인 1명까지 추가적으로 더 살해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임실에서 20대 여성 납치, 그리고 강원도 춘천에서 찜질방 주부 살해까지, 거기에 더해서 광주 카페 살인까지. 이놈들이 낮 12시 30분경에, 아니 이놈들이 엄청 대담해요. 범행도 저녁이 아니야. 다 낮에 했습니다. 낮 12시 30분경 광주시 치평동에 있었던 한 카페를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손님으로 가장에 들어갑니다. 왜? 50대인 카페 여주인이 혼자 있는 것 같거든. 범행하기 딱 좋겠어. 손님으로 가장에 들어간 다음 이 두 사람은 여주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카페 여주인 돈이 많은 것 같아. 죽이자.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이 조금 좀 마음이 아픈 게 이놈들이 단순 성폭행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이때 이 50대 여성의 중요 부위를 훼손까지 시켰대요. 그러니까 정말 악질 새끼들인 거예요. 이들은 3명의 사람을 잇따라 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의 범행 이유, 범행 동기는 뭐였던 걸까요? 이 조 씨와 김 씨 보통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김 씨는 성폭력 등 전과 5범, 조 씨는 강도 상해 등 전과 4범이었어요. 이들은요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김 씨가 2004년도에 먼저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뒤 2005년도에 조 씨가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나와서 뭐 해먹고 살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듯 했지만 전과자인 데다가 특별한 기술도 없었던 이들에게 사회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이 두 사람은 사실상 수입이 전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 씨가 2006년 6월경에 춘천으로 이 조 씨를 찾아간 거예요. 왜? 둘이 교도소에서 친했거든. 그냥 인생 푸념, 수다 떨러 만났던 거예요. 야,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어 죽겠다. 이러다가 세상 더럽다 정말. 하루 벌어 하루 풀치라고. 세상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사업 자금 마련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무려 3명이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20대 여성은 납치 미수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20대 여성도 본인이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3명을 무고하게 죽이고 납치하고 하면서까지 이 두 남자가 뺏어간 돈은 40대 여성 주부 2명 살해했을 때 현금 390만원, 20대 여성은 현금 360만원에 80만원 상당의 귀금속, 50대 광주 여성은 고작 해야 현금 30만원의 금팔찌. 3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납치한 범인들이 가져간 돈. 이게 다예요. 이 돈, 이 몇 푼 안 되는 이 돈 때문에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게, 살해했다는 게 충격적일 뿐이에요. 이들은 돈을 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강원, 춘천, 전북, 임실, 광주까지 그야말로 전국을 돌면서 범행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무대로 가정주부를 납치해 금품을 강취한 뒤에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두 사람은 7월 21일 춘천의 한 주택에 침입해 40대 남성을 위협한 뒤에 현금 10만원과 1톤짜리 화물차를 강취합니다. 옆에는 사건 당시 재현 현장 사진이에요. 그리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찜질방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주부의 차량을 훔친 트럭으로 가로막아 세워요. 이 차량에 바로 실종된 주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두 주부를 춘천 휴게소로 데려가 돈을 인출하게 해 총 390만원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에 인근 야산에 버렸습니다. 이때 증거 인멸 목적으로 피해자의 소지품을 차량과 함께 불질렀어요.
더구나 진짜 이들이 악질인 게 야산에 시신을 딱 버렸는데 그때 부패 좀 빨리 되라고 일부러 땅에 묻지도 않았고요. 옷을 벗겨서 버렸대요. 부패 빨리 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죄책감이라는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악마 새끼들. 거기다가 이놈들은요, 체포가 된 뒤에도 무시무시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우리 얼굴 아는 것들 싹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20대 여성. 그 여자가 우리 얼굴 봤잖아. 경찰에 신고까지 했네. 짜증나게. 어떻게 가만히 둬? 열받게 죽여야지. 우리가 어떻게든 쫓아가서 그 여자애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다가 오늘 유치장에서 또 한 명 죽여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한 거예요. 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는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수원에서 검거될 당시 이 김씨, 독신자 동호회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을 살해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김씨는 경찰한테 당신들이 0.5초만 늦었어도 여기는 피바다가 됐을 거야 라고 되게 담담하게 얘기했었대요. 실제 이때 이 김씨의 가방에서는 장검과 200여 개에 달하는 케이블 타이, 심지어 마약, 필로폰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때 못 잡고 경찰이 더 늦어졌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날 뻔했던 거죠. 특히 이들은요, 범행 도중 달아난 20대 여성을 끝까지 추적해 보복살인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거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동호 회원이었던 30대 여성은 물론이고 신고자인 20대 여성의 목숨까지도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조 씨와 김 씨 서로 그랬대요. 야, 우리가 48시간 동안 서로 보이지 않고 연락도 안 되면 경찰에 붙잡힌 걸로 알고 서로 각자 생활을 이어가자 라고. 정말 잡혀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특수 강도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조 씨는 정말 다행히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와, 진짜 너무 극악무도한데 종신형을 받거나 했으면 정말 준비하면서도 아악 하고 소리 지를 뻔했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사형을 선고받았고요. 법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일 만에 3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반성하거나 속죄의 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아무리 감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극형을 면하기 어렵다. 라고. 이 김 씨는 그런 가운데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죽었다고 하고요. 이 조 씨는 현재까지도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조차 자신의 선택으로 갔다는 게 너무도 화가 나요. 마지막 가는 그 순간이라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을 1000배, 1000배 그 이상의 고통을 느끼면서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서라도 그 죄값을 꼭 받길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나라 최악의 2인조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9년 부산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23살 김씨 남성에게 특별한 일이 생긴 건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다가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한 건데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쳤던 김씨. 당시 상대 운전자는 36살의 조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김씨가 조씨 여성을 만난 건 이 찰나의 사고 때문이었어요. 김씨가 다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하자 조씨 여성은 자청해서 그의 발이 돼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미안해요. 나으려면 한 달은 걸린다고 하니까 내가 그동안 확실하게 기사 노릇할게요. 당연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김씨는 거절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택시 타거나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럴 순 없죠.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내일부터 가시는 곳 다 데려다 줄게요.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한 달 내내 김씨가 가는 모든 곳을 동행해 줬는데요. 솔직히 김씨 남성 부담된다고 이러지 말라고 강하게 뿌리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여자 약간 내 스타일이거든. 조씨 여성의 이런 친절이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한 달은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 한 달을 만나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고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솔직히 그녀가 지난 한 달간 김씨 남성과 동행한 건 단순히 미안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매료됐어요. 그런데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23살의 김씨 남성보다 이 조씨 여성 무려 13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만나게 된 이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한 달이 지나 자연스레 연인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두 사람이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이 조씨 여성, 자기 남자친구인 김씨가 다니고 있었던 대학교에 출입도 잦아졌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당연히 김씨 남성 또래 20대 초반 여자들이 깔려 있겠죠. 거기다 김씨 남성이 듣고 있는 강의실에 여자 없겠습니까? 김씨 남성과 친한 여자 없겠어요? 그런데 이 조씨 여성, 이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대학교 안에서 내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내 남자친구가 생판 어려 보이는 기집애랑 단 둘이 하하호호 하면서 걸어오네. 딱 봐도 20대 초반으로 완전 애기 같은데 딱 견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13살이 더 많으니까. 안 그래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게 신경 쓰이는데 생판 어린 여자들 사이에 있으려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겠죠. 김씨 남성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그녀였지만 질투심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김씨가 친한 후배라고 소개시켜주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눈빛으로 레이저를 그냥 야, 내 남자한테 떨어져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이런 조씨 여성의 질투심 때문에 김씨 남성이 당황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씨의 모든 일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해준 것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생긴 갑작스런 스케줄까지도 이 조씨 여성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조씨 여성이 늘 가지고 다녔던 수첩을 딱 봤는데 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김씨 남성에 대한 내용들, 스케줄들. 조씨 여성의 모든 하루가 김씨의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알았을 때 상대 남자 입장에서는 좀 소름 돋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점점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김씨 남성. 이걸 느낀 건지 조씨 여성은 히든 카드를 하나 내놉니다. 바로 신용카드. 미안해. 당신이 싫어하는 행동은 다신 안 할게. 화 풀어. 그리고 이거 매달 용돈 여기에 넣어둘 테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써. 나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야. 자신에게 집착하는 조씨 여성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물신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녀와 헤어지려 하니 조금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만나볼까? 다소 위태로운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김씨 남성이 조씨 여성 집에서 막 놀다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헤어지려니까 아쉽다. 둘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조씨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야, 나 자기 부모님한테 인사드릴까? 그런데 이 김씨 입장에서는 이 말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인사야. 누가 결혼하재? 그냥 인사만 드린다고. 아직 나 만나는 거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했지.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자. 사실 김씨는 가족들한테 13살 연상을 만난다는 말을 할 용기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알고 보니까 이 조씨 여성 7살 난 딸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 이걸 딱 걸린 겁니다. 자신의 애인이 결혼 그리고 이혼 경력 거기다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까지 숨겼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이 김씨는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씨 전혀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의 행동은 더욱더 당당하고 대담해졌습니다.
평소에도 남자친구에게 집착했던 조 씨는 이후 더욱 심한 집착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김 씨는 조 씨 여성과 헤어진 후 같은 과 후배와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 씨 여성, 대학교를 찾아오는 건 기본이고요. 김 씨와 만나고 있었던 과 후배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서 이상한 이간질까지 시작합니다. 옛날에는요, 발신 번호를 바꿔서 보낼 수가 있었어요. 조 씨 여성이 핸드폰으로 김 씨의 번호로 해서 이 여자한테, 후배한테 우리 헤어지자, 너 지긋지긋하다,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놀란 후배는 바로 김 씨에게 말하겠죠. 이거 헤어지자고 오빠가 보낸 거야? 응? 아니, 나 이런 거 보낸 적 없는데? 이게 안 먹힌다 싶으니 이 조 씨 여성은 더욱더 과감해집니다. 김 씨가 아닌 김 씨 후배, 그 여자친구한테 나 네 남자친구 아이 임신했어. 김 씨 여자친구한테 보낸 거예요.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 난 더 이상 못 만나겠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이 아줌마, 이 여자 너무 무섭다. 그렇게 둘 헤어지게 됩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에 이 김 씨 역시 충격을 먹었어요. 바로 조 씨를 찾아갔습니다. 누나 정말 임신했어? 그럼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할까? 그리고 이 이후부터 조 씨의 행동은 더 당당해졌어요. 김 씨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딸을 언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자기가 마음을 바꾸는 수밖에. 우리는 못 헤어져. 그러나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이 김씨 남성이 학교 갔다가 끝나서 집에 딱 왔는데 우리 본집에 조씨 여성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고 있네. 뭐야 이 상황? 김씨가 접촉사고를 내서 둘이 만나게 됐다고 거짓말까지 한 상태. 이 모든 상황에 김씨는 숨이 컥 막히죠. 도대체 누나 왜 이러는 거야? 그거야, 자기가 소개를 안 시켜주니까 내가 그냥 온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임신 얘기는 안 했어. 조 씨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김 씨. 그녀의 압박은 점점 그 강도가 세지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김 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나, 아기 말이야. 꼭 낳을 필요가 있을까? 애기는 나중에도 낳을 수 있고 내가 아직 학생이잖아. 여러분, 이 말에 조 씨 여성 바로 지우겠습니까? 그 애 때문에 지금 이 남자를 붙잡고 있는 건데 절대 안 지우죠. 오히려 자기야, 걱정하지 마. 사실 나 받을 유산이 좀 있어. 할머니께서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시는데 얼마 전에 유언장을 쓰셨더라고. 현금 20억이랑 부동산도 좀 있고 많이 편찮으셔서 올해는 못 사실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야, 나한테 그 많은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 나한테는 당신만 있으면 되는데. 그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 유학을 가든 사업을 하든. 그녀가 받을 유산 20억. 바로 이것이 김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이 김 씨는 조 씨 여성의 7살 난 딸과도 많이 친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 씨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딸을 보게 된 거예요. 너 왜 혼자 있어? 엄마는? 엄마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시골 갔어요. 편찮으시다던 할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들의 로맨스가 이렇게 이루어지나 싶었던 어느 날, 이 조 씨 여성에게 경찰이 찾아옵니다. 그녀가 체포된 곳은 보험사. 조 씨 여성이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된 건데요. 옆에는 당시 실제 캡처 화면이에요. 옆에 사진만 보시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죠? 천천히 사건의 진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 조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에 남자친구 김 씨 급하게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누나, 혹시 그 20억 재산 때문에 할머니를 죽인 거야? 그런 거야? 이 말에 조 씨는 아니야, 난 누구 죽이거나 하지 않았어. 나 살인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면서 억울하다고 소리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언급한 피해자,
할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인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26살의 김은혜라는 여성. 이 김은혜 씨 살해 용의자로 조 씨 여성이 잡혀 들어온 겁니다. 도대체 이 김은혜라는 여자는 누구며 조 씨 여성은 왜 이 여자를 죽인 걸까? 알고 보니까 2010년 6월 16일 조 씨 여성은 대구의 한 여성 노숙자 쉼터에서 26살 김은혜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조 씨 원장인데 은혜 씨가 너무 인상도 좋아서 어린이집에서 같이 일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일자리 줄 테니까 나랑 같이 부산으로 갈래요? 유인한 거예요. 그리고 2010년 6월 17일 새벽 2시 30분경 이 두 사람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근처 공원으로 가서 새벽까지 캔맥주 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 씨 말로는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딱 다시 돌아왔더니 갑자기 은혜 씨가 저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니 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은혜 씨가 자살한 것 같다고.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윽고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보험사에 죽은 김은혜 씨가 나타났습니다. 김은혜 씨의 신분증을 들고 나타난 여자, 예상하시다시피 조 씨 여성이었어요. 이 조 씨 여성은 김은혜 씨가 죽자마자 거만이를 매수해서 자신이 죽은 것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김은혜인 척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건데요. 그래서 그 사망보험금 타려고 보험사에 딱 왔을 때 경찰이 기습해서 잡은 거예요. 아예 맨 처음 목표 타겟을 확인한 후에 자기가 임의로 사망보험 가입자 수익자를 자기와 김은혜 씨 이름으로 조작해 놓은 거예요. 조 씨 여성 본인이 죽으면 10개 보험사로부터 나오는 사망보험금 이거 모두 김은혜 씨가 받도록. 경찰은 조 씨 여성 당신이 죽었다는 사망 신고서야. 그런데 당신은 여기 살아있잖아. 당신이 김은혜인 척하고 보험금 타내려고 한 거잖아. 그러면 죽은 김은혜가 받으려고 한 24억이나 되는 이 보험금은 누구 거냐고. 당신이 가입한 보험이 무려 10개야 10개. 그 수익자가 모두 김은혜고. 거짓말 좀 그만해. 이런 경찰의 말에 놀란 건 김씨 남성이었습니다. 아니 돈도 많은 여자가 왜 사람을 죽인 거야? 왜? 이 말에 경찰은요. 이 사람 돈도 없어요. 빚만 있어. 그렇다면 조 씨 여성이 김 씨에게 말했던 20억 유산은? 알고 보니까 김 씨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어떻게든 그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태아 사진을 구해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임신. 그런데 이것도 안심이 안 돼. 그러니까 20억 유산 받을 게 있다고 하면서 돈으로 묶어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억은 무슨? 걔 쥐뿔도 없는 여잔데. 이거 돈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생각한 게 노숙자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죽이고 사망보험금으로 거짓말한 20억을 채워야겠다. 그래서 김은혜 씨를 부산으로 데리고 왔던 그날 맥주 파티 하면서 그 음료에 독국물을 타가지고 김은혜 씨에게 준 겁니다. 이거 마셔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김은혜 씨 이걸 마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너무 허망하게 사망한 거예요. 누가 봐도 살인사건인데 사실 이런 보험 서류 위조라든지 거짓말 한두 번이 아닌 여자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학력 위조, 전세 계약서 위조, 사문서 위조 등등 여러 번 하다 걸려가지고 소송 걸리고 아주 가관인 여자였어요. 이 사건의 재판은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조 씨 여성은 내가 김은혜인 척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죽이진 않았어요.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어요? 그 증거를 시신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미 이 김은혜 씨의 시신 화장돼서 없네. 그러다 보니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의 조사 결과 조 씨는 김은혜 씨를 데려오기 2달 전인 4월부터 여성 쉼터, 독극물, 사망신고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노숙자 쉼터 카페에 옆에처럼 글도 올리고 노숙자 쉼터 목사한테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30대 여성 노숙자 중에 자립 의지가 있는 찾아올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찾아올 부모가 없는 사람. 매번 이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독극물을 구입했고 5월부터는 자기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해 총 24억 원의 생명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수익자를 김은혜 씨로 조작한 후 6월 16일에 대구의 여성 쉼터에서 김은혜 씨를 데려와 바로 죽인 거예요. 처음에 조 씨가 생각한 살인 수단은 농약이었습니다. 농약. 그런데 농약을 사용하면 사체 부검 시 독살의 흔적이 남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 씨 흔적이 남지 않는 특정한 독극물을 제조해서 죽였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 조 씨는요, 조금 이상한 여자였어요. 자기 딸 있잖아요. 딸이 백혈병이었어요. 그런데 딸 아픈 걸로 또 사기를 쳐요. 당시에 삼성카드사에서 백혈병 어린이 돕기 지원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아싸 싶어가지고 저는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서 백혈병 앓는 아이와 어렵게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백혈병 환우를 위한 지원을 받으려고 약간 연기 생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기에 카드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지원금 돈을 줬어요. 그 돈 딸한테 썼을까요? 아니요. 자기 개인 사리사욕, 사치로 다 썼습니다. 후에는요, 이 딸의 백혈병이 다 나은 거예요. 딸이 다 나아버리면 카드사에서 지원금 안 나올 텐데. 이것 또한 이 말도 안 되는 보험 사기를 벌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과의 이혼도 남편 이름으로 사기치다가 징역형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이런 사기질 때문에 남편이 알고 시겁해가지고 헤어진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이어진 재판, 1심에서는 살인이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다른 사망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 살인을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살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징역 5년이 떨어져요. 그러나 1억 원의 빚이 있는데도 매달 300만 원이나 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고인의 사망 증상이 조 씨가 가지고 있었던 독극물, 그 독극물 중독 증상과 일치했다는 점, 이 점 이외에 여러 가지 간접 증거로 볼 때 살인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최종 대법원에서는 조 씨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 씨 여성이 어릴 때요, 집안이 엄청 부유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씀씀이는 부유했을 때 그대로인 거죠. 집은 폭삭 망했는데 쓰는 돈은 팡팡 써. 이거 감당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팔고 사람 죽이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소름 돋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너무 잔혹한 한 여성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